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오류의 유형과 공적 경청 기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아예 발언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발언이 오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엄마가 딸에게 방을 깨끗하게 치워야지 라고 하며 방을 치우라고 주장할 때 딸이 엄마에게 엄마는 내 나이 때 방 잘 치웠어? 라고 항변을 하면 피장파장의 오류가 되기 때문에 안 될까요? 그렇다면 딸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 기술 역시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오류의 유형과 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다양한 오류의 유형 그리고 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다양한 오류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경청 기술을 알고 실행하며 공적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오류의 유형. 그럼 다양한 오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오류의 유형에는 힘에 호소하는 오류, 순환 논법,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의도 확대의 오류, 빈도에 호소하는 오류, 흑백 논리, 부적합한 유추의 오류, 전통의 호소, 우연의 오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의 오류, 기타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오류 유형인 힘에 호소하는 오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힘에 호소하는 오류란 어떠한 주장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떤 피해가 생길지를 위협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따르도록 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를 10월 5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0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말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류 유형은 순환 논법인데요. 순환 논법이란 발언이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순환 논법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노동자는 노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예시에서 노동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인 노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노동을 설명하는 대신에 노동자를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단순하게 풀어놓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뱅뱅 돌게 되는 것이죠. 즉, 노동자는 노동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자라는 식으로 말의 앞뒤만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류 유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란 특히 귀납 추론에서 충분히 많은 예를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4살배기인 우리 집 아이, 옆집 아이, 뒷집 아이는 모두 기차를 좋아한다. 4살배기 아이들은 모두 기차를 좋아한다와 같은 문장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부터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건 이상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문에서는 겨우 3건 정도의 사례만으로 모든 4살배기는 기차를 좋아한다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류 유형인 의도 확대의 오류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의도 확대의 오류란 특정한 행동이나 말에 그러한 의도까지는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생겨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도 확대의 오류의 예시로는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친구랑 하지 그랬어 와 같은 말을 들 수 있는데요. 제시된 예에서 남편이 친구를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은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부인은 남편의 행동에서 지나치게 의도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과도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다섯 번째 오류 유형인 빈도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빈도에 호소하는 오류는 자주 빈번하게 언급되고 사용된다는 이유로 그것이 옳다 또는 중요하다고 보는 오류를 말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오류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그것이 옳다고 보는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화가 사람이나 웃기는 시시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만화는 거의 모든 대중문화 산물에 빠진 곳 없이 파고 들어가 있는 무시 못할 매체다. 만화는 신문, 잡지, 영화, 학술지, 벽보, 심지어 상품 등에서도 발간된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시문에서는 만화가 대중문화 산물에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이유로 만화가 중요한 매체라고 주장하고 있어 빈도의 호소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오류 유형인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양단 논법으로서 뭐 아니면 도로 양분하여 사고하고 주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흑이 아니면 백이라는 식으로 중간에 회색 지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극단적인 것으로 문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서 이웃 아닌 다른 사람은 미워해도 좋다와 같은 말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웃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고 또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문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흑과 백으로 양분하여 사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일곱 번째 오류 유형은 부적합한 유추의 오류인데요. 부적합한 유추의 오류란 비유가 잘못된 경우를 말합니다. 적절한 비유를 통해 어떤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비유가 사용되어 주장이 행해질 경우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윤리적인 사태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생선은 대가리부터 썼기 때문이다. 와 같은 문장은 어떨까요? 이 제시문에서는 정부의 생선을 비유하고 있는데 두 대상 간 유비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추론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유형인 전통의 호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의 호소란 어떤 것이 과거에 옳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시를 함께 살펴볼까요? 장남과 결혼해서 시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시댁 살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부터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장남과 결혼해서도 시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겠다는 여성이 있다면 그녀는 오랜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와 현재는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에 옳았던 것이 현재에도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강조하며 전통이기에 따라야 한다는 위 제시문의 주장은 전통의 호소라는 오류를 범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오류 유형은 우연의 오류인데요. 우연의 오류란
두 대상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우연한 현상, 즉 시간적 선호관계만 존재하는 현상에 인과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말합니다. 시험 보러 갈 때는 절대 미역국을 먹지 말아야겠어. 지난번 시험에 미역국 먹었다가 완전 망쳤잖아. 와 같은 주장을 우연의 오류의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미역국을 먹는 행위와 시험을 망친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선호관계만 있을 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에 인과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10번째 오류 유형인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의 오류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의 오류란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한 채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mm만 낮았더라도 로마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낮았더라도 로마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원인이 작동해 얼마든지 같은 결과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혼합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문부터 읽어볼까요? 최근에 한 연구는 적개심은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105명의 여성을 20년간 연구해서 20세, 30세, 40세 여성들 중 적개심이 높았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50세에 이르러 각종 질병을 더 많이 앓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분노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도록 해서 이것이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힌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주장들은 실험의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자칫 논리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실험과 관련된 진술들은 실험 자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실험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실험의 변수가 면밀하게 통제되었는지, 실험의 처음 조건이 동일했는지 등이 검증되어야 올바른 주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시문에서는 적개심이 높은 집단과 적개심이 낮은 집단이 20년 동안 적개심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환경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면 건강은 적개심 때문이 아니라 식생활이나 노동, 거주 환경과 같은 문제 때문에 나빠졌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진술은 문제가 되죠. 또한 초기 조건에서 두 집단의 건강이 모두 동일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초기에 두 집단의 건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적개심이 높은 집단은 처음부터 건강이 나빴을 수도 있고 적개심이 낮은 집단은 처음부터 건강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적개심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적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원인과 결과 혼동의 오류까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험을 근거로 드는 주장의 경우 모집단 수와 표본의 환경 조건과 같은 실험의 초기 조건과 실험 과정의 통제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 기술. 이번에는 공적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공적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화와 같이 단순한 친교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사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며 토의, 토론, 협상, 면접, 프레젠테이션과 같이 설득이나 합의, 집단의 의사결정과 같은 구체적인 다른 목적을 가진 의사소통을
공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친교를 아예 배제하지는 않는데요. 공적 의사소통의 경우에도 친교는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적 의사소통에서도 설득이나 합의와 같은 주된 목적 이외에도 친교가 부차적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죠. 그렇다면 공적 의사소통에서의 경청 기술에 대해 배워볼까요? 공적 의사소통의 경우 친교 이외에 구체적인 주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은 듣기와는 상이한 것인데요. 그럼 경청과 듣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째,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조심해서 들으려는 의식적 노력의 과정인 반면에 듣기는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소리를 수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들은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과정인 반면에 듣기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의 소리를 수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셋째, 경청은 읽기, 쓰기, 말하기, 경청하기라는 의사소통 핵심 4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경청 기술이란 의식적으로 귀담아 듣고 들은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술이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서는 경청 기술의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경청 기술에는 필기와 개인화, 열린 마음, 자세 정립, 선입견 배제, 감정 이입, 핵심 중심, 인내심, 언어 순화, 분위기 순화, POI 활동이 있는데요. 먼저 필기와 개인화는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말의 윤곽을 그려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개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개방되어 있고 상대방의 발표 내용들에 대해 개방되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경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자세 정립인데요. 몸가짐 바르게 하기와 같은 육체적 자세 정립과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와 같은 정신적 자세 정립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선입견도 배제해야 하는데요. 일반화의 오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입견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사고, 자기 우월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청 기술은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이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과 동일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의 관점에서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경청 기술은 핵심 중심인데요. 상대방 주장에서 핵심을 찾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청 기술은 평소에 요약하기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일곱 번째 경청 기술인 인내심도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 경청 기술인 언어 순화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인데요. 의사소통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적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언어 순화와 마찬가지로 분위기도 순화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은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상냥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나 토론 중 잡담이나 태말함은 경청과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경청 기술은 POI 활용인데요. POI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던지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와 같은 언어 기술을 말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류의 유형과 공적 경청 기술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의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